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 저는 그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늦은 나이까지 혼자 지내는 건 아닐까, 혼자 밥을 먹다 병이라도 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을 수도 없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와 인사시켰을 때 저는 그저 마음속으로 이제는 됐다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얌전하면서도 또렷한 말투, 그리고 낯선 자리에서도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 않고 담담하게 앉아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저는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괜히 꾸며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몫을 묵묵히 해낼 수 있는 성품처럼 보였거든요. 결혼식 날 아들이 환한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럽던지요. 신부가 입장할 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제 진짜 한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렇게 저는 제 아들을 떠나보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든든한 기둥이 하나 더 생긴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손주를 안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작은 이불에 감싸여 울음을 터뜨리던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이 환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손바닥 안에서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있던 그 감촉,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올 귀한 복덩이가 왔구나.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 돌잔치 때도 생각납니다. 아직 발걸음이 서툴렀지만 케이크 앞에서 작은 손을 뻗으며 웃던 모습, 양쪽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손을 잡아주고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을 바라보는 제 눈가가 얼마나 젖었던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에도 이렇게 웃음이 가득 찰 수 있구나. 그날만큼은 제 마음이 참 평온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하는 일은 자연스레 며느리의 몫이 되었지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걱정이 됐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아이까지 안고 살림까지 도맡아 하면 지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아들네 집에 가보니 제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집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 거리 하나 없었으며 부엌에서는 따끈한 국 끓는 냄새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 제가 들어오자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알뜰하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살림을 야무지게 하는 아이가 어딨냐.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더욱 믿고 아들을 든든히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이 안정되고 아이도 밝게 자라고 무엇 하나 모자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손주는 어느덧 3살, 4살이 되며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할머니 하며 안기던 그 목소리는 제 귀에 가장 달콤한 음악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그런 손주를 참 잘 돌봤습니다. 먹을 것도 제때 챙기고 아픈 날엔 밤새 곁을 지켜주며 늘 손주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며느리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자주 말했습니다. 아가를 잘 챙겨라. 내가 바빠서 못 챙기니 며느리가 저렇게 애쓰는 거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속으로 흡족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손주는 이제 6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다니며 날마다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며 저를 향해 달려오는 그 모습은 제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고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기보다 일 때문에 외출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일은
오롯이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늘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되세요? 아내가 집에 없어서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그래, 맡겨라. 내가 손주 봐주지. 근데 며느리는 어디 갔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나갔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안일만 하다 보면 답답하기도 하니 바람 좀 쐬러 나간 거겠거니 했지요. 오히려 잘 됐다. 가끔은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도 또 그 다음 주말에도 아들에게서 같은 부탁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또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 한구석에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그것도 빠짐없이 나간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평일에도 비슷한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모임이 이렇게 잦을 수가 있을까? 그것도 아이가 아직 어린데 저렇게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게 옳은 일일까? 그 무렵부터 저는 며느리의 표정 하나하나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웃고 살림도 잘해내는 듯 보였지만 가끔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괜히 의심만 품고 있자니 제 자신이 더 괴롭고 혹여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손주를 재워놓은 뒤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요즘 자주 나가는 것 같던데 무슨 모임이길래 그렇게 빠지지 않고 다니니? 며느리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등산 모임이에요. 산에 오르면 답답한 마음이 풀려서요.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다 보면 숨이 막힐 때가 있는데 산에 다녀오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집안일이 고되니 그럴 수도 있겠다.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등산이라는 게 체력도 필요하고 준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 힘든 일을 주말마다 또 평일까지 나가서 한다는 게 제게는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촉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며느리가 등산 모임에 간다고 말했을 때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는 틈만 나면 집을 비웠습니다. 아들은 늘 바쁘다 보니 저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오늘도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하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오히려 기쁘기도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조를 때 저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손주의 맑은 눈빛과 해맑은 웃음을 보고 있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주 나갈까? 손주는 아직 손이 많이 가는 나이인데 머릿속에 수없이 같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외출이라면 대충 차려입어도 될 텐데 며느리는 늘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머리까지 정성스레 손질했습니다. 등산이라면 땀도 나고 옷도 금방 구겨질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치장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 산에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몸도 축나고 손주도 아직 어린데 내가 곁에 있어주는 게 제일 크다.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근데 잠깐이라도 나갔다 오면 다시 힘이 나요.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따져 묻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괜히 트집을 잡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였지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서는 날이면 저는 손주를 돌보면서도 자꾸만 시계만 보게 되었습니다. 두세 시간이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고 늦은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와도 며느리가 없는 경우가 잦아지자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손주는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또 상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어린 손주도 엄마의 잦은 부재를 느끼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아이가 의도치 않게 외로움을 배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자꾸 같은 상상을 했습니다. 정말 산에만 가는 걸까? 아니면 스스로를 다그치며 그 의심을 떨쳐내려 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며느리의 일정이 점점 더 불규칙해지면서 찾아왔습니다. 주말뿐 아니라 주중에도, 심지어 손주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야 할 때조차 집을 비우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저에게 전화하는 빈도도 늘어났습니다. 엄마, 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까지 자주 나가는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감싸자니 아들이 답답해했고 아들 편을 들자니 며느리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뭔가 있다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가 목적이라면 이렇게까지 잦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외출은 계절이 바뀌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꽃 구경 간다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산행이라고, 가을에는 단풍이 예쁘다며, 겨울에는 눈 덮인 산을 보러 간다며 이유는 언제나 명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잦은 빈도는 제 눈에 도무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남겨진 손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부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엄마 상갔어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손주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벌써 엄마는 늘 집에 없다는 걸 배워버린 건 아닌지 속상하고 또 속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설 때마다 저는 슬그머니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늘 차분한 듯 보였지만 어딘가 들뜬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설레는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등산을 간다고 하면서도 그 표정은 단순히 산에 오르는 사람의 그것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가, 산에만 가는데도 준비가 참 오래 걸리네. 그러자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여자라 그런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엄마, 나도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근데 이건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주말은 그렇다 쳐도 평일까지 이렇게 나가버리면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아들은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감싸려다 결국 말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믿음과 아들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그저 혼자서 답답함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제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정말 산에만 가는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불길한 생각을 밀어내려 해도 오히려 점점 더 뚜렷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를 조금 더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며느리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부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차림은 분명 등산복이었지만 어디선가 향긋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땀을 흘릴 산행에 굳이 향수를 뿌릴 이유가 있을까? 그 사소한 차이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선 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고 뒷모습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정말 산에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니 머지않아 언젠가 직접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겠다는 결심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고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평소에는 늘 참고 넘어가던 아들이었지만 어느 날 저녁에는 결국 참아왔던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당신 산에 나가는 거 좀 줄일 수 없어?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들은 저녁 식탁 앞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억눌린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도 알아? 근데 나도 사람인데 숨 좀 쉬고 싶어서 그래. 집안일이랑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잘 모르잖아. 아들의 이마에는 금세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걸 모른다고? 나도 매일같이 회사에서 일하고 야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데 나라고 편할 줄 알아? 근데 최소한 아이는 엄마가 더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에는 살갑게 대화하던 두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날선 목소리를 주고받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할 만큼 하고 있어. 그런데 나한테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산에 다녀오면 그나마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야 다시 집안일도 힘내서 할 수 있다고.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진 알겠어. 근데 지금은 우리 집이 먼저야. 아이는 아직 6살이야. 그 나이의 아이는 엄마 손길이 가장 필요한데 이렇게 자주 집을 비우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말이 오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차마 끼어들지 못하고 그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억눌린 답답함이, 아들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불안과 분노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산에 가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다면 그럼 당신이 대신 집안일도 하고 애도 키워봐. 그래야 내가 왜 그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알 거야. 아들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 내가 회사 다니면서 뼈 빠지게 일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살림할 수 있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소한 집은 지키고 있는데 당신은 왜 집을 비우는 거냐고. 그 순간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높아져 갔고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은 이미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대화로는 해결되지 않겠구나. 무언가 더 깊은 골이 생겨버린 게 분명하다. 그날 저녁의 다툼 이후 집안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어도 두 사람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식사를 마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손주만이 그런 분위기를 모른 채 할머니 유치원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하며 천진하게 웃고 떠들었지만 그 웃음조차 두 사람의 얼어붙은 공기를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며느리가 외출을 자제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이제 조금 달라지려나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며느리 어디 갔어요? 아까 나갔는데 모임 있다고 하더라.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아들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답답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땀에 젖은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집 안에 들어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모임에서 길게 있어서. 그 말 뒤에는 별다른 설명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결국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우리 좀 진지하게 얘기하자. 집안일이 힘들다고, 애 키우는 게 벅차다고, 말하는 건 이해해. 근데 이렇게까지 자주 나가면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거라고. 나도, 엄마도 지치고 있어.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끝내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여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다 했어. 난 이 시간이 필요해. 그걸 인정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이가 더 힘들어질 거야.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이해하려 애쓰는 듯 했지만 결국 서로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산에 가는 게 전부일까? 왜 저렇게까지 고집을 부릴까? 나도 이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겠다. 손주가 잠든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요동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아침 일찍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손주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모임에 나간다고 해서요. 저는 속으로 또 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손주를 챙기겠다고 하니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지하철역 앞에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단번에 붙잡은 건 그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 옆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발걸음이 멈추고 온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에 두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 제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무언가 대화를 나누더니 곧장 지하철역 옆 모텔이 늘어선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심장이 요동치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보는데 며느리와 그 남자는 여전히 손을 잡은 채 골목 안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손에서 가방이 떨어져도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져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내가 본 게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등산 모임이라던 말, 힘든 집안일 때문에 산에 간다는 설명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지하철역 앞에서부터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두 사람을 뒤따랐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스치듯 지나면서도
제 눈은 며느리와 그 남자에게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골목 안으로 접어들자 좁은 길 양옆으로 모텔 간판들이 어지럽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간판 아래 며느리와 중년 남자는 여전히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쿵 울려대며 숨조차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눈은 멀리서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주저함도 없이 한 모텔 앞에 서더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벽에 몸을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갑게 스치는 바람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아무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방금 본 장면만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본 게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 온몸에 힘이 빠져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내렸지만 주울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심장은 천근만근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토록 고마워하고 믿어왔던 며느리가 산에 간다던 그 이유가 결국 이런 것이었다니.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듯 아프게 갈라졌습니다. 모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지켜본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습니다. 가방을 겨우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본 게 맞을까? 착각은 아닐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손을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손주가 제 품에 안겨 할머니, 오늘 뭐 샀어요? 하고 묻는 순간 가슴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한 존재인데 내가 알아버린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으면 골목길에서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이걸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내가 묻어두어야 하나? 만약 알리게 되면 아들의 가정은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손주는 엄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이 두려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실을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일이었고 그때가 되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며 아들이 저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숨기면 죄가 될까? 아니면 말하는 게 더 큰 상처가 될까? 한밤중 거실 불빛 아래 홀로 앉아있던 저는 마침내 결심이 서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숨겨서는 안 된다. 아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 순간에도 가슴은 쿵쿵 뛰었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던 끝에 저는 결국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 말이다. 오늘 내가 본 걸 너도 알아야겠다. 아들은 놀란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저는 숨을 크게 고르며 사실을 짧게 전했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오는 길에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걸 내가 직접 봤다. 순간 전화기 너머는 고요했습니다. 아들의 호흡만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저는 두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황급히 끊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은 급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며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애 좀 부탁드려요. 손주가 상황을 모른 채 아빠, 어디가? 하고 묻자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돌렸습니다. 떨리는 입술 끝에선 단호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주를 품에 꼭 안은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현관문을 힘껏 열고는 곧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본 골목길에서 아들은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시간이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겠구나. 아들은 차를 몰아 곧장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고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려간 끝에 결국 모텔이 늘어선 골목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우자마자 그는 곧장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텔 문이 열리며 며느리와 중년 남자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아들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곧장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골목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의 낮고 굳은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멈춰선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중년 남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얼어붙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산행이야? 이게 모임이야?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죄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중년 남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주위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차가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남자는 경찰 앞에서 서로 뒤엉킨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다시피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골목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고요했고 모든 것이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만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사람들을 제지했지만 이미 상황은 모든 이의 눈앞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분노와 상처로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울며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멸망한 듯한 목소리로 며느리가 애원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끝났어. 우리 사이도 가정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을 뻗어 아들의 바지자락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몸을 빼냈습니다. 아이만 내가 지킬 거야. 넌 이제 돌아올 자리가 없어. 짧고 차가운 말이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며 세 사람을 떼어놓았고 주위 사람들은 고개를 젓거나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오직 손주와 앞으로의 삶만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모텔 앞에서의 소란이 끝난 뒤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곧장 안으로 들어가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문이 거칠게 열리며 옷들이 하나둘 밖으로 꺼내졌습니다. 서랍 속 물건들도 마구 쏟아져 나와 가방과 상자에 담겼습니다. 집안에는 짐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긴장감만 가득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현관 앞에 쌓인 자신의 짐을 본 순간 그대로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나가. 이젠 끝이야. 그 말과 함께 그는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며느리는 울며 짐을 부둥켜 안았지만 집안에 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적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두 손을 떨며 소파에 주저앉았고 저는 아이를 안은 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떠난 지 며칠 뒤 아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오갔습니다. 얼굴에는 피곤이 겹겹이 쌓였지만 결심만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이혼 서류가 접수되고 절차가 하나씩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권 문제를 다루는 날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만큼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재판부도 손주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 결국 아들에게 양육권을 맡겼습니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오며 아들이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흔적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에는 아들, 손주,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아들은 짐을 정리해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주 손을 꼭 잡고 현관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안도도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함께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예전보다 웃음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손주는 제 방을 놀이터 삼아 뛰어다니며 할머니 같이 놀자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웃음에 힘을 얻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들은 일을 다니면서도 손주에게 최대한 시간을 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양육을 함께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많이 부족해요. 애는 엄마가 좀 더 많이 챙겨주세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지치지 않게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 힘내라. 그날 이후 우리는 셋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지만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유치원에 간 사이 저는 집안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낯익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울먹이는 얼굴의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떠난 줄 알았던 며느리가 다시 제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고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니?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인 거 알아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고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이 두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니? 내가 저 아이한테 무슨 상처를 준 줄 아느냐?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더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도 이미 모든 건 끝났다. 우리 집은 내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더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흐느끼는 소리만 남긴 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난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 했지만 이미 집안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자 무거운 한숨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며느리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의 얌전한 모습,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던 따뜻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믿음과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기억들이 이제는 칼날처럼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손주의 웃음소리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환한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 하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이 아이와 아들을 지켜야 한다. 며느리가 남긴 상처를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 그날 밤 아들은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아이가 잠든 방을 바라보는 눈빛은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셋이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아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잔잔한 고요 속에서 작은 희망이 움트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깊이 잠든 후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방 안을 살폈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방에 들어가 있었지만 불빛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흐느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아들의 울음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아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고개를 두 손에 묻은 채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꿋꿋한 척했지만 그 마음속 상처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던 겁니다. 아들아. 짧게 부른 제 목소리에 아들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가와 젖은 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곧장 다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제는 더 울지 마라. 내겐 아이가 있고 내가 옆에 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적막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손끝에서 작은 위로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눈가에 맺히던 눈물은 사라지고 대신 굳은 결심이 자리 잡은 듯 했습니다. 아침이면 손주를 직접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고 퇴근 후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도 아이와 놀아주려 애썼습니다. 책을 읽어주며 잘 자라 아빠가 옆에 있어 하고 속삭이는 모습은 예전과 달리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직 상처가 깊지만 저 아이가 이제 아버지로서 버티려 하는구나. 어느 날 밤 아들은 제게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제가 강해져야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 뒤 방 안은 잠시 고요했지만 서로의 마음은 한층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집안에는 서서히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아들과 저는 서로 도우며 손주를 지켜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밥상을 차리고
아들은 손주를 깨워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녁엔 함께 모여 앉아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손주는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아빠 봐요. 노래 다 외웠어요. 그 목소리에 아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저 역시 눈가가 젖어왔습니다. 아이의 환한 웃음은 우리 집의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웃음을 보며 더 굳건히 서려고 애썼습니다. 피곤한 몸으로도 아이와 공놀이를 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무너질 수 없어.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라면 다시 살아낼 수 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우리 집은 새로운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들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며 조금은 단단해졌고 손주는 어느새 키가 쑥 자라 또박또박 말을 잘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가 할머니, 아빠 빨리. 하며 웃는 모습은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저녁이면 소박한 밥상 앞에 셋이 모여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가끔 피곤한 얼굴로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아빠는 버틸 수 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손주의 존재가 아들을 붙잡고 우리 모두를 지탱해주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밤마다 스스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삶은 상처를 남기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갈 힘도 주는구나. 며느리가 남긴 아픔은 크지만 이 아이와 아들이 있는 한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셋은 부족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일상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손주는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복을 입고 제 앞에 서 있는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학교 다니는구나. 학교에 들어간 손주는 새로운 세상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친구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으며 매일 밝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웃음 덕분에 집안 공기는 더 환해졌습니다. 아들은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아이의 숙제를 함께 챙기려 애썼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책상에 앉아 아이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점점 단단해지고 있구나.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뒤에서 더 든든히 받쳐줘야겠다. 그래야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날 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나 공부 열심히 할게.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잘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 적응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은 평소보다 무거운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던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상처가 너무 선명했기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아들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도 이해해주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에요. 그 말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결심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정말 잘 선택해야 한다. 아들은 제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된 공기와 함께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후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주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또 상처만 남는 건 아닐까? 아이가 다시 흔들리면 어쩌나? 두려움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아빠를 가장 크게 의지했고 아들은 그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 누군가가 힘이 되어준다면 어쩌면 그것이 잘못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제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만 이번엔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마음속에서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을 지켜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주 뒤 아들은 조심스러운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이에게 그 사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주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들은 손주와 함께 작은 카페로 나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주 앞에 낯선 여자가 앉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주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모처럼 좋은 분이야. 같이 이야기해 볼래?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작은 그림책을 꺼내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손주는 책장을 넘기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은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도 자꾸만 낮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손주가 낯선 여자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모습, 그리고 금세 책을 받아들고 웃음을 지었던 모습이 교차하며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길일까? 저 아이가 또다시 상처를 받으면 어쩌지? 걱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날의 충격과 배신이 아직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었던 탓입니다. 하지만 곧 손주가 방에서 뛰어나와 제 무릎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책 재미있었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잠시 누그러뜨렸습니다. 아이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고 어른들처럼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앞서 걱정하는지도 모르지.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웃고 있는 지금이다. 그날 밤 아들도 제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지켜봐 주세요. 저도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을 믿겠다. 말은 짧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저 역시 흔들림 없이 곁을 지켜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아들은 주말마다 그 여자를 조심스럽게 집 근처로 불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와 함께 짧게 산책을 하거나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를 지켜보는 정도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저는 여전히 긴장했지만 손주가 크게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녁에 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순간 망설임이 앞섰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소박한 케이크 하나를 들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손주는 어색해했지만 곧 케이크 상자를 열어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맛있겠다.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동안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에게 먼저 물어보며 다가가려 애썼고 손주는 서서히 경계심을 풀고 웃음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다가오려는 마음은 있는 듯하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변화가 우리 삶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손주는 새로운 여자와 함께 있는 것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놀이터에서 함께 그네를 밀어주면 아이는 환하게 웃었고 숙제를 봐주면 옆에서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이모 같은 사람으로 자리 잡아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며느리와 처음 함께했던 날들이 떠올라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이 아이가 안정되게 자라는 것이다. 새로운 여자는 제게도 존중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 게 있을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그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차갑게만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는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이모랑 있으면 재미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즐겁다면 그게 좋은 거다. 스스로에게도 아이에게도 그렇게 다짐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손주가 잠든 뒤 아들은 제 옆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그 사람과 더 진지하게 생각해도 될까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며느리의 배신이 남아 있었지만 아들의 눈빛은 흔들림보다 결심이 더 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손주의 웃음, 아들의 변화, 그리고 요즘 집안에 조금씩 스며든 안정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이라면 엄마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제 대답에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이와 엄마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제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다시 상처를 받을까 두렵지만 아들이 용기를 내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우리 가족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기를. 그날 이후로 아들은 주말마다 그녀를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게 티를 마시다 돌아가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일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주는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숙제를 옆에서 봐주면 집중하며 따라 쓰고 놀이터에 가자고 조르면 그녀가 손을 잡고 함께 나가주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높아질수록 저 역시 긴장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아이가 그녀 품에 안겨 웃는 소리를 들으면 문득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도 새로운 안정을 찾아가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식탁에서 제 눈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도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이가 웃는 게 제일 큰 힘이다. 그 말에 집안은 잠시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번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가 방에서 잠든 뒤 아들은 제 앞에 앉아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표정은 무겁고 눈빛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다시 가정을 꾸려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에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 생각은 해봤니? 아들은 곧장 대답했습니다. 네, 아이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 사람도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떠나간 며느리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손주의 웃음과 아들의 변화를 떠올리며 마음을 조금씩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라. 무엇보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우리 집에 또 다른 변화의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시간은 더 흘러 결국 아들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몇 차례의 만남 끝에 상견례도 조용히 치렀고 손주는 이미 그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재혼식은 크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척 몇 명만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단정한 얼굴로 서 있었고 새며느리는 담담한 미소로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여전히 불안했지만 동시에 다시금 가정을 꾸리려는 아들의 용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새며느리는 손주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현관에 놓인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낯설게 보였지만 이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을 때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집에 사람이 더 많아졌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곁에 더 많은 가족이 있단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상처가 아닌 새로운 평안이 이 집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새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첫날 저는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며느리는 조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며 작은 일이라도 먼저 도우려 애썼습니다. 저녁 식탁을 치운 뒤 새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만 잘 보살펴주면 된다. 말은 차가웠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손주는 새며느리 곁에 잘 붙어 다녔고 함께 놀다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새며느리와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와 아들을 지켜낼 수 있다면 나도 마음을 열어야겠지. 그날 밤 손주가 제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모 아니, 새엄마가 책 읽어줬어요. 재미있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이 달라지는 거다. 그 말 뒤로 제 마음속에도 조금은 따뜻한 여유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새며느리의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손주 도시락을 정성껏 챙겼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에도 손이 많이 갔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손주 역시 새엄마에게 금세 정을 붙였습니다. 저녁이면 숙제를 함께하고 책을 읽어주며 아이가 웃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빨래를 널다 허리를 움켜쥐자 새며느리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지로 꾸민 듯하지 않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럼 맡길게. 짧은 대답이었지만 제 마음 한편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받아들여 주셔서.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며느리는 우리 집을 위해, 아이를 위해 정말 애쓰고 있구나. 시간은 어느새 흘러 집안은 예전과는 다른 따뜻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손주는 학교에 잘 다니며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들은 든든한 가장으로서 제 옆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며느리는 집안일과 아이를 정성껏 보살피며 우리와 자연스럽게 어울려갔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는 새엄마에게 매달려 장난을 치고 아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뜨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은 결코 작지 않았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는구나.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상처와 눈물은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우리 집에 좋은 날만 있을 거다. 그 순간 집안은 조용히 웃음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앞으로의 평온한 나날들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